가끔 이제 보면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분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 특히나 지방에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자식들이 뭐 네가 받네 내가 받네 이러다가 뭐 아무도 안 받고 그러니까 또 상속 신고도 안 하고. 그럼 첫째가 거의 다 상속세를 물게 돼요. 만약에 이제 기한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가산세 붙잖아요. 그쵸. 6개월 지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첫째가 내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상속 포기를 하는데 그건 법원에다 가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공간도 좀 새롭지만 요 컨셉의 세션도 사실 이 부동산 TV에선 처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어제였죠. 1만 명을 드디어 이제 달성을 하고 좀 더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해야 이제 10만, 뭐 20만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법적으로 이슈가 있는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항상 도움을 많이 받았던 최원기 변호사님을 첫 번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는 세션에 초대를 해서 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원기 변호사고요. 이제 지금 15년 차고 강남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법무법인 정양에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화 분야는 이혼 상속 그리고 이제 형사를 하게 되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재산 분할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변호사님을 딱 만나면 부동산 쪽에서 궁금한 것들 뭐 있냐라고 제가 저희 소속 중개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좀 몇 개 뽑아왔는데 이제 파트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부가 이혼할 때 부동산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요게 이제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매도인 매수인 간에 이제 금액이 큰 만큼 사실 분쟁도 되게 세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때 분쟁 뭐 예방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게 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간에 벌어지는 이제 분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증여 상속 또 여기서 부동산에 빠질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크게 4개 주제로 좀 나눠봤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제 관련돼서 조금씩 딥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부가 이혼할 때 부동산을 이제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뭐 당연히 이제 사이가 좋아서 헤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네네. 요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좀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좋을지 좀 팁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혼을 딱 생각했을 때 저희가 가장 떠오르는 게 뭐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그것은 협의 이혼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합의 이혼이라고도 부르고 뭐 협의 이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협의 이혼은 이혼한다랑 양육권, 양육비만 정해줘요 법원에서. 재산 분할은 별도로 둘이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이혼 소송 중에 재산 분할하는 방식을 서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 분쟁에 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반반하자 뭐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건데 부동산은 좀 그런 그러니까 게 부동산 어렵죠. 같은 경우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으로 그냥 가지고 있기로 하던 아니면은 나는 싫다. 나는 돈으로 받겠다. 그러면은 어떤 한쪽 소유주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만약에 서로 사이가 너무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경매를 경매에서 해서 보는 거죠. 네, 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혼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둘이 난 법원에 가기 싫고 이혼 소송 싫다. 그냥 둘이 협의하고 말자. 그러면 이제 협의 이혼했어요. 그러면 서로 이혼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진짜 협상해가지고 이거는 네가 가져, 이건 내가 가질게 이렇게 네. 나누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세금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좋지 않아요. 불리한 점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혼할 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재산 분할까지 되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도 이혼 조정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법원 통해서. 그렇게 해야 분쟁을 좀 미리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위자료 같은 게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부동산으로 이렇게 현물로 이렇게 위자료를 주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가능은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액수가 너무 적어요. 보통의 경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재산을 많이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는 별도,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그다음에 혼인 기간 동안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위자료는 많아봐야 정말로 뭐 두 집 살림한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인정될까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반반하는 게 맞는데 내가 이제 좀 책임이 있다. 네. 그러면 반반이 아니라 뭐 6대 4, 뭐 7대 3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건 위자료는 별도로 계산하고 네. 그거 그냥 주고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따로 협의해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그럼 또 궁금한 게 네. 부동산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갖고 있었다. 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치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 가치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도 서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혼인 기간이 진짜 짧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좀 법적인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특유 재산이라 그래서 내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 분할에서 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인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15년 정도 넘는다. 그러면은 내가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뺄 수는 없고 다만 기여도가 좀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은 혼인 중에 만약에 집을 샀다. 그러면 한 15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뭐 50대 50, 60대 40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건데 15년 정도 됐다. 그러면 한 7대 3 정도 될 수는 있죠. 근데 가치는 내가 샀던 때 기준이 아니에요. 이혼할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당연히 혼인 중에 올랐다면 오른 가격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죠. 그럼 또 저희가 계약할 때 명의도 보면 네. 이게 뭐 사이좋게 반반 이렇게 지분으로 미리부터 나눠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네. 대부분 이제 남편들 명의로 많이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회장님 명의, 뭐 네네. 사장님 명의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명의 상관없이 재산 분할할 때는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지분으로 가질 거냐, 아니면 그냥 뭐 현금으로 받아갈 거냐. 이제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게 잘 협의가 안 되면 대부분은 법원에서는 조정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가 안 되면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뭐 이혼 소송이 뭐 4년 5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이혼 소송이 계속 길어지는 거겠네요. 예, 뭐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이혼 소송이 지금 4, 5년이 넘었잖아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서로 뭐 기여도에 대한 주장도 좀 다를 것 계속 같고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또 이혼할 때 좀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사이는 좋지만 네. 나중에 이혼을 할 수도 있는 때를 좀 대비하면 부동산을 좀 어떤 식으로 취득하고 보유하는 게 유리한 게 있나요? 특별히 이혼을 대비한 것은 없는데 이 재산 분할을 통해서 부동산에 지분을 넘긴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어요. 취득세는 내죠. 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무적으로 봤을 때 양도의 개념이 아니고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가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원을 통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둘이 이혼만 한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게 이혼 뒤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가 될 수도 있어요. 남남이 된 상태에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결혼해가지고 제 네. 자산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 네. 증여인 거죠? 그건 증여죠. 증여인 거고.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을 이제 거래할 때 네. 이제 매도인이랑 매수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 저는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은 마주하는 유형 같은데 결국 이제 빌딩을 거래할 때 이제 명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도를 하는데 항상 이제 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10년 넘어가지고 임차인이 명도 뭐 된다. 네. 자기가 책임질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매수인이 그 말 믿고 매도인 책임으로 거래를 했는데 네. 사실상 이제 명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0년이 지나면 상가금융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갱행신이 안 되기 때문에 명도를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중간에 명의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차인이 예를 들면은 뭐 가족한테 넘긴다라고 한다거나 혹은 뭐 친구한테 넘긴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양도가 아니고 새로 신규 계약으로 보게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카페 명의 예를 들면 10년이지만 실제는 5년일 수도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 명의를 기준으로 10년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뭐 사업자든 브랜드든 다 같았지만 임대차 명의가 바뀌었다면 그렇죠. 요건 또 10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새로운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권리금은 10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내가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좋다, 난 나가는데 권리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임차인을 소개를 해요. 근데 임대인이 만약에 임의로 거절을 하게 되면
그 권리금만큼을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어요. 나가는 임차인한테. 방해한 거가 되는 예, 거죠.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10년이 됐으니까 쉽게 명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 10년이 새로운 누군가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명의가 어떻게 유지됐는지 10년 동안 한 사람이 쭉 왔는지는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중간에 만약에 바뀌었으면 그 기간이 10년이 아니고 내가 샀을 때부터 뭐 몇 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았을 수도 있고 이런 거고 이 사람이 한 명의로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치. 이런 것도 근데 항상 보면 이제 특약에는 뭐 권리금을 임대인에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사실상 별 효력은 없지만 많이 쓰시는 게 뭐 거래가 되면은 뭐 조건 없이 나가기로 한다거나 뭐 아니면 신축할 때 나가기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신축은 있어요. 아 신축을 하게 네. 되면 그건 그러니까 정비법상 신축 아닌가요? 거의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신축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빌딩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내가 이걸 확실히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내보낼 수 있어요. 그 10년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게 그 저도 뭐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 진짜로 D등급 뭐 이런 정도 되는 것까지가 돼야 되고 실제로 내가 계약하고 이 건물 새로 짓는다는 내용까지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이 그냥 나 지을 거니까 나가 이런 걸로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임차인이 이제 나간다고 했어 자기가 네. 이제 임대인이 자기 판다고 하니까 그럼 저도 나갈게요라고 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을 바꿔서 난 안 나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방금 말한 거는 3자 계약이면 그 계약을 근거로 해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뭐 명도 새로 사시는 분이랑 뭐 명도 확인서라고 부르든 명도 확약서라고 하든 세 명이서 합의를 해서 이 임대차 계약은 끝냈다. 그러면 합의 해지가 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임차인에 나가는 명도 기일은 뭐 매수인이 뭐 한 뒤에 언제 나간다. 이거는 이미 계약이 해지가 됐잖아요. 된 상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전 주인하고 임차인하고만 얘기를 했어. 이 매수인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매도인한테는 약속을 받았지만 임차인하고는 의사를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매도인이랑 현 임차인이랑 네가 이거 팔면 나갈 거야라고 확약서를 써줬어. 그러니까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거야가 우리는 임대차 계약 해지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다만 명도 일은 뭐 언제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됐기 때문에 내보내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한 대로 빌딩 거래를 하면 저희가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정도의 애매한 얘기가 되면 못 결국 나갈 이제 수도 주요한 있어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확약서로 좀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되고 매수인은 확실히 임차인에게도 의사를 확인해서 그거를 매매계약서에 같이 넣거나 임차인도 같이 사인을 하거나 혹은 임차인하고 임대인 세 명이서 확약서를 쓴 걸 첨부하거나. 항상 뭐 안전하게 가려면 뭘 첨부하면 좋긴 한데 이게 현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 받는 게 사실 되게 어렵죠. 어렵고 그런 걸 괜히 받다가 더 일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부동산 계약서 조금 길어졌고요. 그렇죠. 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중개물 확인서가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붙였잖아요. 네. 사실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은 계약서가 한 권이에요. 부동산 계약서가. 왜냐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는 계약이 법이기 때문에 계약이 법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계약서를 꼼꼼히 써요. 다 뭐 못자국 어디, 못 몇 개 이런 것까지. 그 사실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이게 서로 그러니까 중개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매도인 매수인한테도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불편하더라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감당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빌딩 같은 경우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큰 돈인데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네 마네 이런 분쟁이 되면은 건물은 건물대로 못 쓰고 돈은 돈대로 나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니면은 대표님께서 그럴싸한 양식을 만들어서 첨부를 하는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줄 거예요. 이걸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그 계약서 양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서로에게 안전하게. 네, 그냥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저희 이렇게 받아서 하시죠 하면 좀 거부감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면서 써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꼭 요즘에 좀 오랫동안 건물주 하신 분들 보면 계약서를 직접 좀 준비해 오세요. 그게 임대차 계약서든 매매 계약서든 이제 갖고 오신 거 보면 사실 한쪽에 이게 되게 불리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계약서 보고 뭐 앞에서 좀 얼굴 붉히고 계약이 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는 진짜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정확하게 서로 합의하고 진행해야 좀 사실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법대로 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한쪽을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불리한 내용들, 불합리한 내용들이 확실히 많고 네. 또 그런 것도 막겠다고 또 특약 같은 거 강하게 쓰면 임차인 기분 나빠서 또 계약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사실은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벗어나는 건 어차피 무효라서 그렇죠.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좀 가벼운 건데 이제 빌딩을 저희가 거래를 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파신 분은 이제 또 어디 팔았다고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면 이제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사들도 주변에서 너무 싸게 팔았네. 너무 싸게 팔았어. 나한테 맡겼으면 더 비싸게 받아줬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 계약 이거 해지하고 싶다. 그럼 계약금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달하면은 매수자가 갑자기 중도금을 밀어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 이렇게 밀어놨을 때 이제 중도금 일자 전에 미리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받았냐 안 받았냐가 되겠죠. 만약에 중도금을 그냥 계좌 이체했어요. 했죠. 그럼 다시 돌려줘야죠. 그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았으니까. 이건 그냥 임의대로 이체한 거잖아요. 뭐 내가 영수증도 안 써줬는데 영수증이라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계좌 이체했으면 단가? 아니죠. 보내면서 나는 중도금 아직 지급기일 안 닿아서 중도금 안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받아둔 채가 되면 계약 해지가 안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일자가 잔금도 마찬가지고 중도금도 있으면 그 일자와 금액이 다 맞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원칙적으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지급 기일이니까. 그럼 내가 잔금을 미리 냈다고 뭐 부동산을 내놔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기일에 맞춰서 그 기일에 정해진 행위를 내가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날짜를 땡겼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돈이 좀 생겨서 잔금을 냈다. 그러면 넣었다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기일이 아직 안. 그럼 저희도 상담할 때 결국에는 중도금을 또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중도금 밀어넣고 그냥 잔금까지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도금을 좀 뒤로 일정을 정해놨으면 미리 밀어넣는다고 해도 내가 오케이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는 거네. 다만 이제 그때 정확하게 해야겠죠. 바로 돌려주고 뭐 문자나 카톡으로 저희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안 됐기 때문에 중도금 안 받는다. 이렇게 또 받고 좀 며칠 지나고 좀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약간 받은 거가 될 수도 있죠.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보면 사례를 보면 계약하시는 분 중에 중도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아예 계약금을 크게 받고 그냥 잔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예 등기부 넘겨주면서 그냥 잔금 받는 식으로. 이 현장에서는 중도금을 거의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분들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뭐 이사비나 이런 정도 금액으로 하는데 가끔 현장에서 보면 요거를 그런데 안 쓰시고 이제 중도금을 다른 데 쓰시고 그리고 이제 잔금 때가 됐는데 명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도가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 판례도 있어요. 그건 아파트 사례긴 한데 쉽게 말하면 임차인을 내보내 준다라고 하고 거래를 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주택에서 이제 갱신 청구권을 쓴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1심은 매수인이 해지한다는 걸 이겼어요. 2심은 매도인이 이겼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매수인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 표현으로는 저희가 이제 동시행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제 잔금 받는 거랑 물건 주는 게 동시행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임차인 명도를 해주는 걸 선의행 의무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의행 의무를 해야 내가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방금 같은 사안이면 이 사람이 명도를 안 해줬으면 나는 계약 해제를 하고 돈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돈을 안 주면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소송하고 뭐 이 건물에 대한 뭐 경매를 해서 돈을 받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특약에다가 사실 내가 중도금을 주는데 이 중도금으로 명도를 너가 책임지고 해준다라는 특약 같은 게 없으면 선의행이 또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명도 의무 자체는 선의행 의무일 수는 있죠. 그 중도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특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만약에 중도금을 그런 명목으로 특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함부로 썼다. 그러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명목을 명도금을 우리가 지급하는데 이걸 명도에 사용하라는 특약을 넣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매수인 입장에서. 근데 그건 뭐 매도인이 맘먹고 쓰면 어쩔 수 없지만 매수인 입장에서 그래도 그거를 조금 분쟁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다 되죠. 이제 매도인들이 명도를 좀 쉽게 생각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사비 정도만 주면 되지 아니면 뭐 어차피 10년 됐으니까 나가야 되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임차인 입장에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뭐 나가라고 하면 사실은 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또 주변에서도 좀 돈 좀 받아서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게 상황을 좀 어렵게 확실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금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권리금이 없으면 사실 10년 지내서 나가 그럼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안 나가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은 나간다고 해서 거래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누굴 데리고 와서 다음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래.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뭐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의 신용도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요. 새로 들어온 임대인에게, 사람? 예,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다만 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임료를 조금 더 올릴 거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 그럼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이제 할 수 있죠. 다만 복잡하죠.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임대인 임차인 간 이 분쟁으로 좀 왔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분쟁이 있는 게 임대인은 항상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 하시고 네네. 이제 임차인은 당연히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시는데 네. 이제 계약서에 보면 이 임대료를 매년 뭐 5%씩 인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할 수 있다인 상황에 사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협의가 되면. 근데 네, 협의가 되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감액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상 5% 올린다라고 되어 있으면 5% 올릴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상황이 뭐 빠졌다. 그러면 임료를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반대로. 그럼 그 판단은 이제 결국에 한 법원에서 명은 하겠죠. 한 명 올리겠다, 한 명은 내리겠다라고 하면 결국 소송 가면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5% 올린다라고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이제 5%까지는 올릴 수 있게끔 보통은 그쵸. 보장을 하죠. 네. 그럼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뭐 그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아예 그냥 5% 인상한다 이러면 뭐 사실 분쟁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협의를 근데 해야 한다도 되는. 마찬가지예요. 한다도 마찬가지. 한다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사정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소송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은 서로의 약속이니까 만약에 일방이 안 지키면 소송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최근에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5% 올린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안 한단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송해야 되겠는데 괜찮겠냐. 5%뭐 예를 들면 뭐 임료 5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5%를 받겠다고 소송하는 거는 그렇죠. 안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또 보면 많이 쓰시는 게 뭐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으면 네. 뭐 조건 없이 명도하고 또 퇴실한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문 따고 들어가서 다 갖다 버려도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네. 것들 많이 쓰시는데 네. 이것도 뭐 사실 문제가 없나요? 문 따고 들어가서 버리면은 형사처벌 받겠죠. 형사처벌 임대인이 받고. 그거는 거의. 그리고 그러니까 계약 해지도 사실은 3개월만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또 해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화해 조서 있지 않습니까? 네.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그건 판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소전 화해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바로 그걸로 집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재소전 화해 조서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크거나 액수가 큰 경우에만 작성을 하고 보통은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계약서에 써 있어도 결국은 그걸 강제로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돼요.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차임을 연체했든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잘못을 했든 결국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뭐 계약을 해지해서 내보낸다거나 이런 거 어차피 안 되고 네. 그냥 어쨌든 안 나간다고 하면 소송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은 뭐 해지됐다 실질적으로는 해지됐다고 볼 수 있지만 내보내려면 뭐 소송이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빼냅니까? 그렇죠. 뭐 임차인이 빼내도 돼요. 뭐 이렇게 서로 쌍박이 된 게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도 다 날렸어 이제 연체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뭐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지연이자 정도. 지연이자 이 5% 임체 정도? 지연이자인데 이제 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기간이 남았어. 뭐 예를 다 까먹었다 쳐도 네. 뭐 임대차 기간이 남으면 그 기간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상대로 뭐 해지 통보를 안 하거나 소송을 안 하면 임대차 기간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까지 차임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임대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랑 이제 보증금 다 까서 합의 해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나가. 근데 이 사람이 가게 장사를 안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청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명도 소송에서 내보내는 것만 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장사를 안 하고 있으면 뭐 임료 상당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못 한다는 게 장사를 했는데 잘 안 됐으면 어떻게 적자야 맨날. 그건 관계없어요. 상관없고요. 장사를 하고 있으면 이제 차임 상당을 물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가게 문 닫고 그냥 그렇죠, 네.
잠수 타거나 없어진 그럴 수 거예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 물건이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못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보증금 플러스 연체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뭘 내가 이 사람 개인 자산에서 뭐 이렇게 뺏어온다거나 이런 것도 어려운 그거는 이제 뭐 소송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급 명령 뭐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임대차 기간 2년이에요. 네. 2년인데 이 사람이 1년을 했어요. 1년 하고 잠수 탔어. 그러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다려. 임대차 기간까지. 그래서 이때 소송을 통해서 임대차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2년차 때 해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1년치 차임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네. 개인 재산에. 근데 1년차 돼서 이 사람이 보증도 다 까먹으니까 나 내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1년차 때 끝났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장사를 안 했잖아요. 재판 끝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이득 부당이득을 못 물을 수 있다는 수 거예요. 있다. 네. 그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실 뭐 파산하고 그냥 더 하면 최악이죠. 뭐 더 최악인 네. 거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대상도 아니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예를 들면 액수가 크거나 하면 대표이사 개인을 보증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임대차 계약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법인을 들이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권리금 관련된 이슈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요게 상가 임차인이 이제 권리금 주고 서로 거래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네. 그러면 요 바닥 누수가 발생한 거를 이제 이전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임대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거는 누수의 원인이 뭐냐를 따져야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건물에 대한 그런 뭐 누수나 뭐 누전 이런 배수선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다 지죠. 네. 이제 다만 그 누수의 원인이 뭐 예를 들면 이전 앞에 뭐 그 임차인이 뭐 공사한 그런 거의 원인이다. 네. 그러면 임대인은 그거에 대한 이제 손해를 해주고 전 임차인한테 물을 수는 있겠죠. 너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 예, 1차적으로 이런 책임은 임대인한테 있을 수 있는 무조건 거예요. 임대인이죠. 예, 그건 권리금이 이제 아시겠지만 두 가지잖아요. 크게 따지면은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 있고 아니면 영업에 대한 영업 권리금이 있는데 어차피 영업 권리금이든 시설 권리금이든 이 건물의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층을 다 책임지고 내가 임차인으로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보이지 않는 부분, 특히 누수나 전기 배선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게 거의 뭐. 그럼 이거는 예전 임차인이든 그 이전 임차인이든 결국 그런 시설적인 부분을 건드렸어도 네. 이제 내가 권리금 주고 인수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 네. 부분의 책임은 어차피 다시 또 임대인한테 넘어가는 그렇죠.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임대인분들이 사실 되게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결국엔 누군가가 공사를 해놓은 건데 이제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게 나한테 넘어오는 거고 네.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만든 게 아니어도 결국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에 뭐 내용을 넣을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전 임차인이니까 받으면서 그러니까 세 명에서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삼자 임대인이 계약을 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두꺼워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그렇게 넣어두면 사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그렇죠. 써있진 않아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 계약으로 다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했고 들어오는 사람도 만약에 그 내가 인수한 부분에서 뭐 누수 누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건 임대인이 책임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상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물이 네. 새는데 장사해야 되고 임대인이 당장 안 해준다고 하면 네. 자기 돈으로 일단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고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필요비라던가 이렇게 유익비라던가 계약 해지할 때 혹은 해지하고 나서도 이렇게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수리를 하고 바로 주인한테 청구를 해야겠죠. 안 주면 소송해야죠. 소송에 근데 또 얼마 안 되니까 네. 또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 네, 같고 네. 참 그래서 더 싸움이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이라도 네. 컸으면 뭐 변호사를 쓰든 네, 뭐 그렇죠. 소송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엔 또 금액이 작고 그렇죠. 사실 누수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크지만 사실 누수에 의한 손해배상이 손해액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그 수리비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영업을 일주일 못했다 쳐도 일주일 영업 이익을 그만큼이 손해거든요. 그럼 뭐 내가 하루에 뭐 예를 들어 50만 원 매출이라고 쳐도 매출이 50만 원이지 영업 이익이 50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매출이 50만 원이라도 57에 300, 350만 원을 청구한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도 쉽지는 않죠.
그럼 결국 임대인이 이렇게 배짱을 부려도 네. 임차인이 그냥 하고 돈을 실질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도 되게 크네요. 그렇죠. 그냥 소송을 해두는 수밖에는 없죠. 네. 아까 주셨던 질문지 중에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전세 만료 다가올 때 네. 집 안 보여주는 경우에 많죠. 어떻게 하냐. 네. 그거는 이제 저도 좀 판례나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반대 사례를 최근에 이제 소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 집을 보여줬는데 임대인은 안 보여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뭐 당연한 거지만 집을 보여주는 거는 그냥 관례상 하는 것뿐이에요.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임차인이 안 보여줬다고 해서 전세가 새로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전세 보증금 못 줘. 안 돼. 특약으로라도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특약으로 써놓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강제할 수 있을지는 좀 그렇죠. 어렵겠네. 예. 그러면 그렇게 전세집에서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전세 세입자를 이제 찾아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계약금을 이렇게 입금해 주시거든요. 네. 그럼 또 그 계약금을 요 기존 임차인한테 넣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 별도 아닌가요? 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아닌데 네. 그게 이제 관행상 여기를 받아서 넣어줘야 이 사람이 그쵸, 새로 그쵸. 집에 갔는 데다 계약금을 넣어주니까 그냥 관행상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좀 빌려준 것처럼 되는 거고 보증금은 사실 물건과 동시에 서로 네. 교환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보통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계 처리하고 뭐 다 그렇게 대충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가계약금, 네. 계약금 요게 이제 분쟁이 많죠. 좀 있을 네, 수 많죠. 있는데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계약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가계약금 아무 계약서도 없고 이게 계약이라는 말도 없이 그냥 물건 잡기 위해서 2천만 원 넣어줬다. 이거는 계약금으로 안 봐요. 그냥 아예 2천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을 안 보기 때문에 이건 뭐 배액, 뭐 포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2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인데 만약에 가계약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거 우리가 20억에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계약금 2억인데 일단 3천만 원만 먼저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주고 받았다 쳐요. 계약서에 사인은 안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해서 했다. 그럼 이건 2억짜리 계약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만 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러니까 포기야 뭐 3천만 원 포기한다 치지만 배액 상환에서는 2억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나 매수 쪽 그러니까 돈을 가계약금을 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가계약금만 뭐 해약금처럼 포기하면은 계약금의 그 나머지 부분을 내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쪽과 이쪽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지가 있어요. 그건 또 몰랐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억을 안 넣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그런 하긴 뭐 경우는 더 내고 해지해 이건 어렵죠. 네, 아무래도. 보통은 3천만 원 냈는데 2억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분쟁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3천을 포기해. 그러면 파는 사람은 그래 3천만 원만 내가 먹는데 그거를 굳이 뭐 2억을 달라고는 안 하죠. 근데 이제 분쟁 같은 경우는 3천을 넣었는데 나 안 하겠어. 이게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 안 할 거면은 나머지 계약금 다 넣고 그거에 배액 상환을 해야 같은 그러니까 거죠. 좀 실제 사안은 조금 다르긴 한데 기준을 이제 보는 거예요. 6천만 내가 돌려주면 되겠냐? 아니면 내가 3천만 넣었지만 4억을 돌려줘야 되겠냐?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약금이라는 게 원래 그 거래가액의 10%라는 걸 딱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은 거기서 뭐 1%를 냈든 네. 10%를 냈든 네. 그걸 이제 계약금으로 보냐 아니면 계약금의 일부로 보냐의 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계약금의 일부만 넣더라도 전체 계약금으로 본다. 이게 해지를 하려고 판례예요. 하면. 예, 그래서 4억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임대인들 보면 가끔 아예 그 계약금도 가계약금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결국 본인한테 불리한 거니까. 만약에 왜냐면 뭐 좋은 다른 사람이 왔다던가 이런 경우에 돌려줘야 되는데 배액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아예.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제 증여 상속 관련해서 이제 증여 상속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거기서 뭐 분쟁까지 간 사례들을 뭐 거의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재산을 형한테 몰빵해 준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뭐 상속 포기를 부모님 살아생전에 나 일단 지금 얼마 주면 나 상속 포기할게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것만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뭐 4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한 명한테 다 준 경우에는 나머지 3명이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을 때 상속 지분의 그러니까 상속 지분이 이제 2분의 1씩 덜 그걸 유류분으로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살아생전에 이 형한테 다 줬어 재산을.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살아생전에 준 것도 받아올 수 있다. 네, 그건 받아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유류분 제도는 지금 없어질 확률도 있어요. 일단 위헌이 난 거는 그러니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형제 부분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형제 부분이 빠졌다는 개념이 부모가 아니라 상속 순위 중에 형제들도 이제 상속 순위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죽었을 때 뭐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하면 부모님도 안 계시면 형제들이 받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의 유류분은 이제 뭐 위헌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유류분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상속인 중에 누군가 받아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많아요. 이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서 만약에 사전에 부모님이 요 빌딩은 큰형 주고 요 빌딩은 누구 주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놨으면 뭐 상속이 진행될 때 이제 그거대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증이죠. 만약에 뭐 유언을 해놨거나 하면 가능은 한데 이게 아까 말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형한테는 100억짜리 집을 주고 나한테는 10억짜리 집만 줬으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해서 원래 이 100억짜리도 예를 들어 나랑 대표님이랑 둘만 있다 쳐요, 형제가. 그러면 원래는 110억을 반반씩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110억 재산을 50억, 55억, 55억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형은 100억 받아갔잖아. 그러면 나는 10억 받았지만 원래는 받을 수 있는 거에서 덜 받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까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형한테. 그래서 대충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율은 아까 말한 대로 유류분이 4분의 1 정도 받아간다고 했으니까 한 대략 한 1대2 정도 비율 정도 되게 내가 이쁜 애한테는 2, 얘한테는 1. 요 정도로 주면은 분쟁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좀 결국 부동산이 이제 그런 준비 없이 형제자매들한테 이제 상속이 되게 되면 서로 간에 좀 사이도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부모님 입장에서 미연에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유언이죠, 유언으로. 유언 아니면 뭐 유증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누구한테 증여하겠다. 뭐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공증을 해두거나. 근데 이제 아직은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결국은 비슷하게 재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는 뭔가 있으니까 위헌이라고 보는 게 있나 보네요. 예, 왜냐면은 이게 이제 왜 유류분 제도가 있었냐면은 뭐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예전엔 장자 상속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가족법이 이렇게 평등하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장자 상속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자식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긴 제도가 유류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 오니까 나는 싫다. 나는 내가 이뻐할 아들한테 다 주겠다. 저 망나니 아들한테는 한 푼도 주기 싫다.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다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게 이제 사회적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조만간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는 아마 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물어본 것 중에 상속의 사전 포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나중에 난 상속 안 받아? 안 됩니다. 무조건 상속은 이루어지고 아까 유류분도 그대로 발생해요. 상속은 포기하려면 그냥 전체 재산을 다 포기하면 되는 거죠? 사망했을 때만. 사전은 안 돼요. 사전에 포기는 안 돼요. 무조건 사망했을 때 뭐 이제 형제들끼리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 신고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상속 자산은 만약에 100억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첫째가 난 안 받아. 이래서 그럼 둘째도 안 받아. 그럼 셋째가 상속에 관련된 세금이라는 거 다 내고 자기가 혼자 누군가라도 한 명이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세 개념은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 셋이 다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둘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다 정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상속세 고지가 안 나. 이제 상속세를 안 물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셋이서 그냥 나 안 받아 받아 하면 세무서에서는 대표 상속인한테 상속세 고지서를 내요. 첫째한테 무조건. 그러면 첫째가 나는 상속 포기했는데요. 넌 말로만 있잖아. 그러면은 첫째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다. 셋째가 안 받아가. 내가 받아가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해요. 그러면 상속세는 나와요. 첫째한테도 내라고 해요. 무조건. 가끔 이제 보면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분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 특히나 지방에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자식들이
뭐 네가 받네 내가 받네 이러다가 뭐 아무도 안 받고 그러니까 또 상속 신고도 안 하고 그럼 첫째가 거의 다 상속세를 물게 돼요. 물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또 기한이 있으니까 신고해야 되는. 네, 만약에 이제 기한 내야 되는 안 내면 가산세 붙잖아요. 그렇죠. 6개월 지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첫째가 내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상속 포기를 하는데 그건 법원에다 가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나 안 받아 이거는 그냥 말만 있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안 받기로 했는데 결국엔 낸다고 한 놈이 안 내면 결국 책임은 모두에게 온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상속 포기라는 게 상속 재산분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누구는 안 받고 이 사람한테만 주기로 했다고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를 쓰면 요걸 가지고 가면 등기를 받잖아요. 이 사람이 등기를 받게 되면 이제 뭐 이 사람이 취득세 내고 근데 이제 상속세는 세무서한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겠죠.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를 내면 되겠지. 나는 안 받고 얘가 다 받아갔고 소유권도 받아갔어요. 그럼 이제 얘한테 상속세가 나오겠지만 그게 아닌 뭔가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팁이지만 진짜로 상속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원 통해서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4명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한 거예요. 법원에다 상속 포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3명이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빚쟁이가 있었어. 이 사람의 채권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자는 얘가 상속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법원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채무를 나머지 사람들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빚이 많은 사람이 네. 이거 어차피 내가 받아봤자 빚쟁이들이 그렇죠. 뺏어가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나 안 받을게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례는 벌써 꽤 했어요. 채권자가 나 대신 자기가 상속받겠다고 상속받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상속 포기가 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를 정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내 거를 증여한 식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한테 나눠준 내 상속 사행위처럼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증여를 한 거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빚이 많은 사람이 있다. 법원 통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살아생전에 잘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 부동산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자녀분들에게 넘어오게 되고 그때 이제 이게 뭐 당연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이제 수익률 이런 기반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세금 내는 것도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싸게 또 팔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하니까 저희 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속매물 좋죠. 갑자기 급매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되게 여러 갈등 과정 속에서 매물로 나오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잘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안 되면 사실 변호사님한테 상담받고 하면 사실 평화롭게 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속 사건은 평화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거의 뭐. 제일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죠. 네, 이게 감정적으로 극단으로 치달아서 서로 하기 때문에 상속 사건 많이 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형제 자매가 형사 사건 한 20개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소하고 사기로 고소하고 때렸다고 폭행 고소하고 무고로 고소하고 그 무고에 대해 다시 무고로 고소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랑 싸우면 괜찮은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엔 가족이 그런다는 거에 더 네. 약간 이제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것 같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희 채널에 모신 전문가분 최영기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물론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의 질문을 좀 더 저희가 나중에 깊이 있게 좀 다루는 시간도 좀 마련을 해보고 혹시라도 방금 얘기한 내용들 중에서도 좀 더 많은 상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뭐 고정 댓글에 있는 변호사님 쪽으로 연락 바로 드리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누면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좀 인사 한 말 남겨주시죠. 부동산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만 구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노력하셔가지고 1만 구독자가 된 거니까 부동산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내용도 꼼꼼히 보시고 또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또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또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Q&A 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다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뭐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